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인 한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환갑을 지냈고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보통의 가장이에요.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일에 대해 꼭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 저는 그 말을 실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힘든 일만 일어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말 현실이 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업자득. 그 네 글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일이 세상에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저는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8에 이혼했죠. 전처는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였고 소개로 만나서 1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갔어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둘이 오순도순 살림을 꾸리는 게 좋았고 결혼 2년 만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아들 녀석이 처음 제 손가락을 잡았을 때 전처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윤이 아빠 닮아서 참 잘생겼다. 우리 이렇게 셋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공장에서 야근이고 특근이고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아들 분유값, 기저귀값, 전셋집 대출 이자 하나도 밀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지만 아들 얼굴만 보면 피로가 풀렸고 전처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8살쯤 됐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처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미용실을 한 달에 서너 번씩 하고 옷도 새로 사고 화장도 전보다 훨씬 진하게 하더라고요. 핸드폰은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꼭 들고 갔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 도윤이는 누가 보고? 친구 만나는 것도 눈치를 줘? 맨날 집에만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아니,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요즘 좀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도윤이 학교 시간도 있고. 아,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감시를 하는 거야? 말투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없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겼어요. 전처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습니다. 평소 50만 원 안팎이던 카드값이 그 달에 200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내역을 보니까 백화점, 미용실은 기본이고 모르는 호텔 카페 이름도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세서를 출력해서 식탁 위에 조용히 펼쳐놓았어요. 전차가 퇴근한 저를 보고도 평소처럼 TV를 보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이거 확인 좀 해봐. 뭔데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번 달 카드값이야. 여기 이 호텔 카페. 평일 낮에 결제됐더라? 한두 번도 아니고 도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인데 거기서 뭐 했어? 아, 그거? 친구랑 갔어. 스트레스 받아서 좀 쓴 거야. 친구 이름이 뭔데? 어떤 친구야? 아, 왜 이래, 진짜. 나는 돈 좀 쓰면 안 돼? 당신은 맨날 야근이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답답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매일 공장에서 허리 휘게 일하는 이유가 뭔데? 이 집 살림 돌리려고 그러는 건데 한 달 카드값만 200만 원이라니. 우리 형편에 호텔 카페에서 돈 쓰는 게 말이나 돼? 이러려고 가죽카드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 애한테 집에 필요한 거 쓰라고 준 건데 이렇게 막 쓰고 다니면 어떡해? 아, 그냥 기분 전환 겸 좀 비싼 데 갔어.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진짜 더러워서 못 살겠네. 전처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그 눈빛을 봤습니다. 당황한 눈빛, 뭔가를 숨기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눈빛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에 가까운 불안을 안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찾아왔어요. 사실 그 무렵 저와 전처 사이는 이미 많이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카드값 문제로 크게 다툰 뒤로 전처는 저한테 말도 잘 안 했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남남처럼 지냈어요. 밥도 따로 먹는 날이 많았고 방도 따로 쓴 지 이미 반년이 넘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6개월 넘게 부부관계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아들 때문에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전처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 핸드폰이 소파 쿠션 사이에 빠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전처가 핸드폰을 꼭 쥐고 자거나 베개 밑에 넣고 잤는데 그날은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는데 태준 하트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1년도 넘는 기간 동안의 문자가 빼곡했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태준이라는 남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 지인의 친구였거든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는데 가장 최근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처가 그 남자한테 보낸 문자였습니다. 태준아,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 어떡하지? 병원에서 확인했는데 벌써 20주래. 그 인간이랑은 벌써 6개월 넘게 관계한 적도 없는데. 그 밑에 그 남자의 답장이 있었어요. 진짜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전처는 불륜을 저지른 남자한테 책임져 달라고 매달리고 있었더군요. 애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처를 깨웠어요. 일어나. 왜 그래? 몇 시야? 이건 뭐야? 핸드폰 화면을 전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태준아,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라는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전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의 폰을 왜 몰래 봐? 몰래라도 봐서 다행이지. 네 불륜 상대가 내가 아는 그 최태준이야? 너 어떻게 그래? 우리 소개시켜준 사람의 친구하고 붙어먹어? 그런데 전처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울며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려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줬는데? 맨날 야근이지, 주말에도 일 나가지,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TV만 보지. 나는 혼자 집에서 애 보면서 썩고 있었어. 태준이는 최소한 나한테 관심이라도 줬어. 관심? 관심이라고? 내가 왜 야근을 하는데? 네 카드값 갚으려고, 이 집 대출 갚으려고, 도윤이 교육비 내려고 야근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딴 남자를 만나? 그 남자아이를 임신해? 그래, 당신은 돈만 갖다 주면 다 한 줄 알지? 나는 사람이야, 사람. 외로웠어. 당신은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밥도 같이 안 먹고 반년 동안 쳐다도 안 봤으면서 이제 와서 뭘. 내가 번 돈으로 불륜 저지르면서 애까지 가져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신 편하라고 일 안 하고 싶다는 당신 말 다 받아들여서 혼자 감당했어.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야? 계획이고 뭐고 당신이 잘해줬으면 내가 이랬겠어? 다 당신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고? 지금 다른 남자애를 임신하고도 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어? 뻔뻔하다고? 나도 여자야. 사랑받고 싶은 거 잘못이야? 당신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데서 찾는 게 그렇게 나빠? 그렇게 딴 놈이랑 붙어먹고 싶으면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 한마디라고 하고 했어야지. 아니면 왜? 불륜 저지를 때 필요한 돈 때문에 나랑 억지로 살고 있었어? 전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그 고성 속에 아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10살짜리 아들이 문틈으로 다 듣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아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야 제게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전처 핸드폰의 문자 캡처본을 증거로 확보해 두었어요. 그런데 전처의 요구가 또 어이없었습니다. 아파트 절반 내놔. 위자료도 5천만 원은 줘야지. 그리고 가전이랑 가구 전부 내 거야. 불륜한 쪽에 위자료를 달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10년을 이 집에서 살림했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키워줬잖아. 그 값도 못 받겠냐고. 그걸 잘했으면 말이라도 안 하지. 남자 만나느라 애 보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밥도 안 해줬으면서 무슨 헛소리야? 당신이 날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사랑이 식으면 다른 데서 찾는 거지 뭘 어쩌라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좋아. 법대로 하자.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법원에서 판단해 줄 거니까. 전처는 거기에서도 꺾이지 않았어요. 안 주면 도윤이한테 다 말할 거야.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쫓아냈다고. 도윤이가 뭘 믿겠어? 아빠 말을 믿겠어? 엄마 말을 믿겠어? 있지도 않은 일을 아들한테 말하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증거를 확보해 뒀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전처가 유책 배우자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전처 측 위자료 요구는 기각됐고 위자료 없이 살림살이와 가전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이 성립됐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처가 집을 나가던 날 현관에서 벌어진 일은 제 평생 가장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이상한 상황에 아들이 엄마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가지 마. 나 잘할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들을게. 제발 가지 마. 10살짜리 아이가 바닥에 엎드려서 엄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처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아이의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야, 나 이것 좀 놓으라니까? 엄마 바쁘거든? 엄마, 나 착하게 할게. 진짜 착하게 할게. 넌 짐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진작 나갔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제 그만 좀 놓으라고. 10살짜리 아이한테요. 자기가 낳은 아이한테 짐이라는 말을 하고 바짓가랑이를 발로 털고 택시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뒤늦게 현관에 나왔을 때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작은 두 손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도윤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엄마도 할게. 아빠가 다 할게. 아들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고 저도 아들 머리 위에 턱을 대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게 전처가 남기고 간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더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뒀던 아들 명의 적금 통장을 몰래 인출해 갔더군요. 약 800만 원이요. 당시 전처가 아직 친권 말소전이라 은행에서 인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엄마라니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 뒤로 정말 전쟁 같았어요. 공장 반장으로 야근을 하고 허겁지겁 방과 후 교실에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서툰 솜씨로 밥을 해주고 빨래를 돌리고 학부모 상담에 아빠 혼자 가서 선생님 앞에서 주눅이 드는 날도 많았어요. 한 번은 학부모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도윤이가 몇 달 전부터 쉬는 시간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네. 사실은 도윤이 어머니랑 일이 좀 있어서... 그러셨군요. 도윤이가 그림 일기에 엄마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썼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복도에 나와서 참았던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떠난 뒤로 말수가 확 줄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네 엄마 없냐? 엄마가 도망갔대. 너네 엄마 다른 남자랑 갔다며? 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미 10살 때 눈물을 다 쏟아버린 것처럼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더 잘할게. 아빠, 나는 괜찮아. 아빠가 힘들까봐 그게 더 걱정이야. 12살짜리 아이가 한 말이에요. 그 말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또 울었습니다. 그 뒤로 고민하다가 아이를 위해 퇴직 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습니다. 재량껏 야근은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시간도 조절할 수 있었죠. 일은 입소문을 타며 조금씩 좋아졌고 제 아래로 일하는 사람을 두면서 저는 더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전 직장 선배 소개로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재혼한 지금의 아내 은숙이에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던 분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지금의 와이프가 물었어요. 아드님이 있으시다고요? 몇 살이에요? 13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처가 집을 나간 뒤에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아들 녀석이 저보다 더 의젓해서 그 녀석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길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랑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녀가 대단했던 건 아들이 먼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고열이 나서 조퇴를 했는데 하필 그날 제가 일을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은숙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안한데 도윤이가 열이 나서 학교에서 데려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도저히 시간도 안 되고 빠질 수도 없어. 아, 그 혹시 괜찮으면 제가 갈게요. 학교 주소 보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는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한 분이 도윤이 데리러 갈 겁니다. 이은숙 씨예요. 그렇게 그녀가 학교에 가서 아들을 데려와 죽을 끓여주고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허겁지겁 집에 왔을 때 은숙 씨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고 아들이 이불 위에 앉아서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은숙이 이모가 밤새 물수건 갈아줬어. 새벽에 깼는데 이모가 내 옆에 앉아서 이마 짚고 있더라. 엄마처럼. 그 엄마처럼이라는 말에 은숙 씨가 부엌에서 국자를 든 채 어깨가 떨리더라고요.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나서 저는 그녀와 재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재혼을 한 후 아들은 그녀를 처음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은숙 씨가 국자를 들고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서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날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아들의 학업을 위해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학부모 상담에도 빠지지 않았고 아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때는 결혼 전부터 모아온 본인 저축까지 보태줬습니다. 어머니, 이건 안 돼요. 어머니 저축은 어머니 거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도윤이가 변호사 되면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야.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꼭 변호사 될게. 어머니한테 꼭 잘할게. 약속해. 세월이 흘러 아들은 정말로 변호사가 됐습니다. 가사, 민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같은 법률 사무소에서 만난 여자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인사드릴 분이 있어요.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도연아, 정말이야? 우리 아들이 벌써 장가를 가? 와이프가 눈물이 글썽이면서 며느리감을 얼마나 이쁘게 바라보던지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도윤아, 너 복 받았다, 진짜.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와이프가 며느리한테 예단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양가 상견례도 순조롭게 마쳤어요. 며느리 부모님도 우리 집 사정을 알고 계셨는데 와이프의 인품에 깊이 감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결혼식 때 제가 한복 맞춰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어머니로 만들어드릴 겁니다. 아이고, 그런 건 됐어. 돈 아껴서 신혼살림에 보태야지. 어머니, 받아주세요. 제 마음으로는 세상 무엇보다 더 귀한 거라도 해주고 싶은걸요? 어린 시절 제 아픔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행복의 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흔들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정수야, 나야 나, 수진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저는 물론 피가 섞인 제 아들에게도 연락 한 번 없었던 전처였습니다. 도윤이 결혼한다며? 소식 들었어. 게다가 변호사가 됐다니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나도 엄마인데 내 아들 결혼식에 당연히 가야지. 우리 아들? 미친 거야? 20년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 친어머니가 결혼식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멀쩡히 엄마가 살아있는데 엄마 없이 식 치르는 것보단 나을걸? 당연하다고? 당신이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짐이라고 했잖아. 그 말하고 떠난 사람이 20년 만에 와서 엄마라고?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정수야, 나도 후회했어. 후회? 후회했으면 20년 동안 연락 한 번은 했어야지. 나 말고 내 아들한테 후회했다는 사람이 아들 생일날에 전화 한 통도 안 해? 내 말에 대답 못할 거면서 연락은 왜 했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애한테는 당신 같은 엄마 없는 편이 더 좋을 거야.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제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전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초라하고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낳은 엄마잖아. 양심도 없어? 양심? 그 단어는 너한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양심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된 적금 빼갔어? 그건 그때 태준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나도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넌 사람도 아니야. 네가 미안하다고 생각했으면 네가 벌인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옛날 일 가지고 그래? 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태준이한테 버림받고 혼자서 딸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만 힘들었어?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네가 힘든 건 네가 자초한 일이고 내 아들이랑 내가 힘든 것도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피해자가 왜 가해자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가정을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간 건 당신이야. 그리고 그 결과도 당연히 당신 거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지. 그때 마침 와이프가 사무실에 도시락을 가져오다가 전처와 마주쳤어요. 와이프가 가끔 사무실에 들러 점심을 챙겨주곤 했는데 하필 전처가 온 날도 왔더군요. 전처가 와이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내 자리를 차지한 여자구나. 편했겠다. 남이 낳아놓은 아들 데리고 사니까. 진짜 횡재했네. 뭐라고?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와이프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는데 전처가 또 한마디를 보탰어요. 아니, 그렇잖아.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낳아줘서 이 여자가 편하게 엄마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처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입 닥쳐! 당신이 버리고 간 도윤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하지? 그 상처를 다 보듬어준 게 내 아내야. 나도 도윤이도 이제 와이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려는 전처를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저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눈물로 빠져나가곤 합니다.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아? 저 여자가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한 번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할게. 괜찮아요. 그런데 도윤이가 걱정이에요. 설마 애한테 찾아가진 않겠죠? 상처를 다시 헤집을까봐 걱정인데. 와이프는 도윤이 걱정에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걱정이 되더군요. 아들을 찾아갈 것 같아서 일이 끝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의 법률사무소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전처와 아들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가까이 다가가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도윤아, 엄마 좀 봐. 실례지만 누구시죠? 도윤아, 내가 엄마야. 너를 낳은 엄마라고. 죄송합니다, 아줌마. 저희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아줌마? 아줌마라고? 너 이렇게 버릇없이 굴 거니? 와이프가 버럭 화냈다가 다시 상냥한 얼굴로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서운해하는 것도 당연해. 엄마가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버릇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배우는 건데 아줌마는 제가 10살 때 떠나셨으니까요. 버릇을 논할 자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따로 계셔서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어디가 버릇이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아들의 말에 전처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적어도 아들이 엄마를 반겨줄 줄 알았나 봅니다. 짐이라며 애를 매몰차게 버리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전처가 포기할 줄 알았지만 매일 사무소 앞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건물 직원들한테 저 변호사가 내 아들인데 친엄마를 모른 척한다고 호소하고 SNS에 글까지 올리기 시작했어요. 계모의 가스라이팅으로 친아들 결혼식에도 못 가는 친모. 이런 제목으로 동정 여론을 끌어모으려 한 겁니다. 글 내용에는 온갖 거짓이 섞여 있었어요. 새어머니가 세뇌시켜서 친엄마를 잊게 했다. 친엄마를 쫓아내는 불효자 변호사.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전처가 며느리들 아이의 부모님한테까지 연락을 한 겁니다. 저는 도윤이 친어머니 박수진입니다. 결혼 전에 양가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돈으로서 인사를 드려야지요. 며느리한테 그 전화가 갔을 때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오빠, 우리 엄마 아빠가 걱정하고 계셔. 이분이 전화해서 혼주로서 인사하겠다고 난리를 치셨대. 게다가 돈 이야기 꺼냈다던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화내셔. 서연아, 미안해. 절대 그렇게는 안 되게 할게. 내가 반드시 처리할게. 그러니까 걱정 마. 그날 밤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단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20년 전 현관에서 울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어른이 된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 주말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저와 와이프까지 4명이 거실에 모였어요. 아들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연아, 정리할 게 있어서 다 같이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도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래도 널 낳아준 사람인데. 아버지, 저를 낳기만 한 사람이에요. 낳은 게 전부라면 그건 엄마가 아니라 그냥 출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친어머니라는 체면이에요. 아들은 이미 전처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불륜 상대였던 그 남자한테도 7, 8년 전에 버림받았고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서 딸과 살고 있는데 식당 보조 일을 하다 허리디스크로 쉬고 있고 빚이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제가 변호사가 된 걸 얼마 전에 알게 돼서 나타난 겁니다. 순수한 모성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모성이 아니라 투자 회수예요. 낳아줬으니 이자를 내놓으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네가 상처받을까 봐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냥 엮이지 않는 게. 아버지, 저는 10살 때 이미 최악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를 주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사랑을 듬뿍 주신 분이 있어서 이깟 일로 상처받을 일도 없고요. 와이프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네가 결정한 거라면 어머니는 믿는다. 단, 네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변호사잖아요. 법으로 이야기하면 다들 듣게 되어 있거든요. 며느리는 나도 돕겠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고, 저는 아들의 성장이 대견하면서도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냥 다 무시했으면 좋겠다 싶겠다가도 전처의 집착을 보며 아들 말대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전처가 계속 만남을 요구하자 아들이 의외로 좋습니다. 한번 만나줘라고 수락했습니다. 장소를 시내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혼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와이프, 그러니까 양모와 함께 갔어요. 전처는 둘만 만날 줄 알았는데 양모와 저까지 있으니 당황했더군요. 아들은 저와 와이프가 도착하자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전처에게는 이렇게요. 아주머니도 앉으시죠. 또 아주머니야? 내가 네 엄마라니까? 제 어머니는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앉기 싫으면 앉지 마세요. 누가 뭐랍니까? 아들의 차가운 말에 전처가 이를 악물고 앉더군요. 저는 아들이 왜 이런 불편한 식사 자리를 만들었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 아들이 와이프에게 극진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앞접시에 옮겨드리고 물을 따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갈비찜 드셔보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이고, 괜찮아. 너 많이 먹어. 힘든 일 아는데. 제가 뭐가 힘들겠어요. 어머니가 요즘 마음 고생하시는 거 보면 제가 힘들어서 그렇죠. 이거 먹고 힘내세요. 제가 갈 때 한우 사드릴 테니까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명품 실크 스카프와 손편지였어요. 어머니, 이거 백화점 갔다가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결혼식 때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는 제 어머니의 목에 스카프를 예쁘게 모양 잡아 둘러주고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와이프가 감동해서 눈시울을 붉히자 아들이 와이프의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무릎은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 예약해뒀으니까 다음 주에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갈게요. 아휴, 괜찮다니까. 너 뻔히 바쁜 거 아는데 시간 내는 거 내가 불편해서 안 돼. 어머니가 건강해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 아들 결혼할 때까지 사셔야 하니까요. 둘이서 이렇듯 훈훈한 모습을 만들어내자 전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군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도연아,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여자한테 잘해줘? 내가 네 엄마인데, 널 낳아준 게 난데, 너 설마 나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 아들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하더군요. 일부러요? 이게 제 일상입니다, 아주머니.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많으니까 당연히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에는 보답하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쪽 아주머니한테는 해당 사항 없는 일이겠지만. 이 자식이 진짜 내가 10달을 배 아파 낳았는데 아주머니라고? 네가 사람이야? 어디서 이런 버릇없는 놈이? 속 편하시네요. 낳아준 걸로 30년을 우려먹으시다니. 그건 이미 유통기한 끝났어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시나 보네요. 그 말은 아주머니가 하실 말은 아닌데. 아주머니한테는 후안무치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십니다. 결국 전처가 폭발해서 테이블을 치며 난리를 치더군요. 물잔이 엎어지고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전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전략을 바꿨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엄마한테 한 번만.
기회요? 아들이 냅킨으로 테이블 위 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답니다. 기회는 지난 2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언제든 제게 전화 한 통만 했었더라도 기회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결혼식에 참석하겠다. 아무리 봐도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진짜로 저 생각해서 결혼식에 오겠다고 하신 게 맞습니까? 전처는 아들에게는 아무 말 못하고 저한테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애를 저렇게 버릇없이 키웠어? 저 어린 놈의 새끼가 감히 엄마를 이따위를 조롱해? 그래서 내가 애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한테 좋을 거 없다고. 애를 그렇게 모질게 버리고 가는데 애가 당신한테 좋은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더 이상한 거야. 하, 이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난 내 아들 친모야. 나도 권리가 있어. 레스토랑 만남 이후에도 전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해졌어요. 아들 법률 사무소 앞에 주 4에서 5회 나타나서 저 사람이 내 아들인데 친엄마를 모른 척한다고 직원들한테 호소했고 방문온 의뢰인한테까지 가서 저 변호사 인성이 저래요. 친엄마를 매몰차게 내쫓는다라고 하소연하며 영업방해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먼저 전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접근을 중지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사무소 앞에 나타나는 행위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전처에게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 그러니까 경고장을 발부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세뇌당한 아들, 친어머니를 쫓아낸 변호사 같은 표현은 사실이 아니고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니까요. 게시글 캡처와 URL을 전부 보존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사무소 앞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의뢰인이 이탈하고 업무에 지장을 줬으니까요. 사무소 CCTV 영상과 직원 진술서를 증거로 확보했어요. 마지막 결정타로 민사소송으로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를 했습니다. 이혼 후 20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았거든요. 제가 매번 문자를 보냈는데도 대답조차 없었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월 30만 원 기준으로 약 10년치, 약 3,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차례차례 전처한테 내용 증명이라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반복적 접근 중단 요청, 허위사실 유포 중단 경고, 양육비 소급 청구 예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들의 전화로 전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전처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어요. 야, 네가 엄마를 고소해? 너 미쳤어? 양육비를 내라고?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 20년간 양육 의무를 방기한 건 아주머니입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나쁜 놈아,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네가 사람이야? 엄마 노릇을 하시고 그런 말 하세요. 양육비 주시면 아주머니 말고 친모라고 불러드릴게요. 전처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줌마가 제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전화하셔서 결혼에 지장을 주신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저와 제 가족에게 접근하시면 모든 행위가 증거로 기록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마치 책이라도 읽는 것처럼 기계처럼 전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처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힌 건지 뭐라고 항변할 수 없었던 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법적 압박이 시작되자 전처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결혼식만은 꼭 간다. 내가 낳은 아들 결혼식이야. 안 보내주면 식장에서 난리칠 거야. 진짜야? 식장 앞에서 소리 지르고 다 뒤집어 놓을 거야. 그게 진짜든 아니든 온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가 친모라는 게 확실히 박히겠지? 도대체 그렇게 해서 네가 얻는 게 뭔데? 내 아들 결혼식에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결혼에 내 권리 행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왜? 돈 없어서 아들 축의금이라도 털 거야?
아니면 아들 예물예단에 손댈 거야? 당신이 대체 뭘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그만해. 못 볼 걸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도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여자 잘못이 틀림없어. 애를 어떻게 세뇌했으면 친엄마를 이렇게 박대하게 만들 수가 있어? 말이 통하지 않는 전처와 통화를 끊은 저는 집에 찾아온 아들한테 이 말을 전했고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런 거라면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곧 아들이 전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결혼식에 오셔도 됩니다. 다만 조용히 계셔야 해요. 혹시라도 이상한 말씀하시면 쫓아낼 거예요. 이 조건으로 가능하겠어요? 조건이고 뭐고 당연히 가야지. 알겠어.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을게. 전처는 이겼다고 생각했나 봐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아들이 무슨 생각인지 몰랐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와이프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신랑 측 혼주석에 당당히 앉았어요. 혼주 명패에는 신랑 모친 이은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맞춰준 한복과 스카프를 걸친 와이프는 정말 현숙하고 고왔습니다. 제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은 놓였죠. 그때 전처가 식장에 도착했어요. 나름대로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입구에서 전처가 예식장 직원에게 묻더군요. 제가 신랑 친모인데요. 혼주석이 어디인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수진이요. 신랑 친어머니입니다. 박수진 씨. 아드님이 직접 안내해드리라고 한 좌석이 있으세요. 그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전처를 데리고 간 곳은 일반 하객석이었습니다. 그것도 끄트머리,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이었죠.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혼주석에 앉아야 해. 내가 신랑 친엄마라고. 죄송합니다만 신랑 측 혼주 명단에는 이은숙 님이 모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랑 측에서 직접 지정하신 사항이라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처가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하객석 뒷줄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혼주석에 앉아있는 와이프를 노려보면서 입술을 깨무는 걸 보니 반성은커녕 도끼만 오른 모양이었어요. 예식이 시작됐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 이은숙님과 아버지 한정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와이프가 혼주석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들이 예식 중 와이프에게 다가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돼서 어머니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들은 우리에게 절을 올리며 저와 와이프를 차례대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편지를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편지를 읊었습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저희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려진 저를 보듬어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자라지 못했다면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을 걸쳐 이 감사한 마음을 되갚는 마음으로 효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한 여자를 사랑하여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하객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이 와이프에게 가진 애정이 특별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듯 애틋할 줄은 몰랐죠. 저희 측 하객석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 아는 지인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객석에서 저와 아들을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고 있는 전처를 알아봤던 거예요. 저 뒤에 앉은 사람이 아들이 버리고 간 친엄마야. 20년 만에 나타나서 어떻게 여길 와? 뻔뻔하기도 하지.
아들이 대놓고 저런 말 한 거 보면 친모랑은 아예 성 그은 거지 뭐. 좋은 거 볼 거라고 여겨왔는지 몰라도 아들이 저런 말 한 거면 끝난 거지 뭐. 전처가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려 했어요. 그 순간 아들이 미리 부탁해둔 대학 후배 2명과 직원이 자연스럽게 동선을 막았습니다. 하객분 진행 중이시니 자리에서 관람해 주세요. 비켜. 나는 저 신랑 엄마야. 내가 낳았다고. 아들이 전철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조용히 계시기로 해서 모신 겁니다. 싫으시면 나가세요. 어차피 제 결혼식에 크게 관계없으신 분이니까. 차가운 아들의 말에 전처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전부 전처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보다 비난이 가득했죠. 결국 여기로 와서 제 스스로 벌을 받는구나 싶었어요. 어수선한 시기 이후 패백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와 와이프한테 큰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대추와 밤을 던져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아들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도윤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전처는 패백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유리문 너머로 저희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 꼴을 당하고도 무슨 할 말이 있는 건지 가지도 않고 그 앞에서 기다리는 꼴을 보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전처를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전처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전처가 느꼈을 수치심과 비참함은 어떤 벌보다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버린 자리가 이렇게 행복한 자리였다는 걸 그 유리문 너머로 똑똑히 보고 깨달았을 테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약 2주 뒤 아들이 카페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과 웬 젊은 여자가 있더군요. 아버지, 어서 오세요. 이 사람은 박수빈 씨예요. 아주머니, 박수진 씨 딸요. 와이프가 불륜남 최태준과 사이에 낳은 딸이었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 여자와 만나는데 저를 불렀는지 궁금했죠. 이분이 가져다 주신 게 있는데 그 여자가 왜 우리를 다시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도 불렀어요. 전처의 딸이 냉랭한 표정으로 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가 전화통화하는 걸 녹음한 거예요. 딸이 어머니를 그 여자라고 부르다니 아내의 업보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변호사님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대로 붙어야 해라고 했고요. 이 녹음 내용으로 깜빵 가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제 등골 빼먹으면서 제 직장 찾아와서 행패 부리거든요. 변호사니까 그런 거 가능하죠. 분노에 가득 찬 그녀의 목소리만큼 녹음 내용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처가 동네 친구와 통화한 내용이었어요. 도윤이가 변호사래. 돈 좀 있을 거 아냐? 엄마라고 울면서 매달리면 효자 코스프레 좀 하겠지. 매달 용돈이라도 보내게 만들어야지. 새엄마한테 잘한다며. 그 여자한테 쓸 돈이 있으면 나한테 줘야지. 내가 낳아줬는데. 솔직히 그 애한테 정은 없어. 근데 돈줄은 잡아야 하잖아.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리겠어. 내가 낳은 아들한테 받는 게 당연하지. 부양 의무라고 있지 않아? 그 녹음을 들으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20년 동안 찾지도 않은 아들한테 부양 의무를 말할 수 있어? 이 여자가 진짜 미쳤네, 미쳤어. 아시겠죠? 이 여자는 죽어도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를 거예요. 자식을 도구로 이용하면서 빌부터 살면서 영혼까지 쥐어짜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떻게든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라도 도움되면 제발 이 인간 깜빵 보내게 해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까. 전처의 딸이 비웃음 섞인 실소리 짓더니 말하더군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제 친부가 절 버리고 떠날 때 이 여자가 한 말이에요. 너만 아니었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였어요. 그냥 떠나는 게 저한테는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처가 버린 건 아들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가 낳은 딸한테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의 아이도 피해자였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이라니. 20년 전에 내 아들한테 너만 아니었으면이라고 하더니 딸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은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도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 사람한테 모성 같은 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목적이었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아들 지갑이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부양 의무 주장하려고요. 그런데 아들 직업이 변호사라는 걸 알고도 이런 짓을 저지른 건 너무 웃기네요. 법적인 걸 변호사와 직접 다투려고 하다니. 아들의 말대로 아들의 법적 대응은 하나씩 결과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는 경찰 경고장을 받고도 전처가 사무소 앞에 2번 더 나타났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건됐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잠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또한 검찰에서 기소해서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이 나왔어요. 업무방해도 사무소 CCTV 영상과 직원 진술로 입증돼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소급 청구 소송이 제일 컸어요.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이 양육기간과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전처가 저와 아들에게 미지급 양육비 약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벌금하고 양육비를 합치면 약 3,300만 원. 이미 빚이 3천만 원이나 있는 전처한테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돈을 얻으러 왔다가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할 판이 된 거예요. 남의 돈줄을 잡으러 왔다가 자기 목줄이 잡힌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처가 최근까지 SNS에 올렸던 불쌍한 엄마 코스프레한 게시물의 댓글이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아들한테 짐이라고 해놓고 돈 또 들어온 거였네. 정 없다면서 돈줄 잡아야 한다고? 이런 사람이 엄마라고? 자업자득이다. 동정할 가치도 없다. 효자 코스프레라고 했다며? 진짜 역겹다. 전처가 직접 만들어 놓은 동정 여론이 부메랑이 돼서 전처를 덮친 거예요. 전처가 스스로 뿌린 씨앗이 전부 독이 되어 되돌아온 겁니다. 불쌍한 엄마 행세를 하려고 올린 글이 오히려 자기 본색을 까발리는 무대가 돼버렸어요. 결국 이런 전처의 일을 알게 된 전처의 친정 어머니마저 전처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수진아,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가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겠어. 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동네 사람들이 다 네 욕만 하니?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고 여기 오지도 마. 엄마까지 왜 이래? 나도 힘들었다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 늙은 엄마만 고생이지. 네가 제대로 처신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냐? 전처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려 하고 친정어머니마저 등을 돌렸으니 세상에 전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처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수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니? 그때 내가 잘못한 건 잘 알아. 그래서 아들 곁에서 속죄하면서 살고 싶은 것뿐인데 그게 큰 잘못이야?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10살짜리 아들의 모습이요. 작은 두 손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던 그 모습. 네가 도윤이를 매몰차게 내치고 나가면서 한 말, 그 말이 그 아이한테 20년 동안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넌 상상도 못해. 아들 곁에서 속죄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 속죄해. 넌 내 아들 곁에 올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어. 이렇게 전화한 거 보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아들이 싫다는 건 안 할 거야. 날 설득하려면 도윤이부터 설득해. 정수야, 제발. 그러면 양육비 지급하라는 것만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지금도 돈 없고 빚만 있는데 그 돈까지 어떻게 내? 지금도 딸이 번 돈으로 겨우 사는데. 그것도 도윤이하고 이야기해. 나는 할 말 없어. 그리고 제발 자식을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 힘으로 좀 뭘 하든지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전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으로부터 석 달쯤 뒤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제주도 사진을 가져왔어요.
네 식구가 거실에 모여 밥을 먹으며 사진을 구경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 사진 아버지 닮은 도라르방이에요. 이놈아, 어디가 닮았다고 그래? 진짜 닮았어요, 아버지. 인상 쓴 표정이 똑같아요. 야, 이 녀석이? 다 같이 웃었어요. 참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걸 잃어본 사람만 알아요. 밥을 먹다가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와이프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변호사가 된 건 어머니가 새벽에 도시락 싸주시면서 넌 할 수 있다고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로스쿨 학비 때문에 적금까지 해약하셨잖아요. 저 그거 알아요. 그때 어머니가 안 도와주셨으면 저는 변호사 못했어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와이프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아들이었어. 네가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부른 날, 그날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적금이 뭐가 중요해.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잘 됐는데. 저도 와이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도윤이가 저렇게 컸어. 고마워, 진심으로. 도윤이가 절 받아줘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죠. 저야말로 고마워요. 참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는 못 속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피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전처는 자기만 바라봤고 와이프는 우리 가족과 같은 곳을 바라봐줬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어른이 됐고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그 말은 나쁜 씨앗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뿌린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